This industry of what I'm trying to get into. Ain't nobody never broke down. We all slaves. You gonna miss my love, baby. The bottom line is 네, 안녕하세요, 두한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당연히 스위스 체르마트에 있는 마테오르니라는 산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여기 스위스가 제가 갔던 나라 중에 가장 물가가 세서 여기 여행하기 좀 빡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스위스 사진을 넣었고요. 이야기를 말하기 앞서 우리 인생에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필요 요소는 뭘까요? 바로 건강, 시간, 돈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 시간, 돈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저 세 가지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 중 두 가지 요소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쉬운 예를 위해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방학에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 학기 중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학생에게는 건강과 시간은 있지만 돈이 부족하죠. 회사 생활 중 휴양지로 떠나기 위해 어렵게 휴가를 낸 직장인에게는 건강과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죠. 휴가가 짧으니까요. 정년퇴직을 하신 노인분에게는 남은 여행을 즐기며 편안히 보내고 싶은데 시간과 돈은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여행이 여의치 않죠. 이번 주제는 경제적으로 여행하자인 만큼 포커스를 건강, 시간, 돈 중 마지막 요소인 돈에 맞추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여행하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바로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여행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돈을 덜 쓰는 거고, 돈을 쓰더라도 혜택을 받거나 돈을 헛되이 낭비하며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어렵게 휴가 내서 돈 쓰려고 가는 여행인데 굳이 여행 중 돈을 아껴야 하냐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아끼는 방법 외에도 여행 중 관광객을 상대로 일어나는 바가지 요금을 피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 또한 내 소중한 여행 자산을 세이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여행자들을 위한 노말 레벨부터 짠내가 풀풀 나는 그런 장기 배낭 여행자들을 위한 하드코어 레벨까지의 머니 세이빙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전 여행이 아닌 이상요. 여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돈이 있는데 저는 이를 절대 지출이라고 부를게요. 절대 지출에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숙소, 세 번째 이동, 네 번째 관광, 다섯 번째 생필품이 있는데요. 먼저 음식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요. 2020년 초반 제가 남미 페루에 있을 때 코로나가 거기서도 퍼지기 시작하니까 페루 대통령이 긴급 발표 24시간 후 나라를 곧바로 봉쇄하겠다는 즉 락다운을 시켰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미처 페루를 빠져나가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이 본인들이 머물던 도시에 말 그대로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저도 그 당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모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페루의 아레키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고요. 거의 한 달가량을 여행도 못하고 호스텔에 갇혀 있었고 외출도 간단한 식재료 정도만 사러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한국,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브라질, 슬로바키아 등등 정말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이 같은 호스텔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호스텔이다 보니 학교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고프면 자유롭게 먹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외국인들은 다들 간단히 먹더라고요. 시리얼이나 빵이나 빵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먹고 아니면 과자나 음료수 이런 간단한 스낵 같은 걸로 식사를 간단히 먹더라고요. 독일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학생을 굽는다던가 프랑스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치즈를 만들다던가 오스트리아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슈니첼을 튀겨 먹다던가 그러진 절대 않더라고요. 호스텔 주방 시설이 괜찮은 편이어서 충분히 고급 요리도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여러 나라 국적의 사람들 중 오직 한국인들만, 동양인은 저희 한국인들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들만 만두를 빚고 파전을 해 먹고 김치찌개 해 먹고 갈비찜 해 먹고 정말 몇 끼마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우리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직접 만든 한식을 몇 번 대접했고요. 다들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해먹은 한국 음식 사진을 보내곤 하더라고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먹는 것에 환장을 합니다. 아마 한식이 다양한 재료로 요리가 가능하고 평소 먹는 것, 나아가 맛이라는 행복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 그대로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음식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음식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냐?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요리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중 처음에는 직접 요리를 해먹어야겠다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해외에 나갔으니 당연히 그 나라 현지 요리를 근사한 식당에 가서 또는 유명한 식당에 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뿐이었고요. 근데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호주를 여행할 때 시드니 호스텔에서 만난 한 한국인 형이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오늘은 뭐 먹었냐면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캥거루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답했죠. 왜냐면은 뭐 캥거루 고기는 호주가 아니면 먹기 힘드니까요. 근데 그 형이 놀라서 하는 말이 와 거기 진짜 비싼데 거길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여행 중이면 그 정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여행 극 초반이라 통장의 잔고도 어느 정도 넉넉했고 현지 물가를 파악하는 센스나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는 방법 이런 것 따윈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하다가 그냥 근처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간 건데 거기가 알고 보니 오션뷰의 오페라 하우스 근처의 상권에다가 관광객으로 항상 오글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고급 식당이었던 거죠. 어쩐지 손님들이 죄다 나이 많은 백인 노인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여행을 오래 지속하려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식당을 가는 것보다는 직접 해먹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직접 요리를 해먹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물론 식당을 아예 안 갈 수는 없죠. 어느 나라를 가던 그 나라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유명한 것들은 그 나라의 식당이 아니면 먹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끔 기력 회복이나 기분 전환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식당에 가고요. 그리고 동남아나 인도같이 물가가 월등히 저렴한 곳은 현지인들이 다니는 로컬 식당 물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해먹지 않아도 경비를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고요. 해외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으면 물론 귀찮은 점이 많아요. 먼저 여행하느라 지친 몸을 일으켜서 일단 주방으로 가고 불을 켜서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돈을 절약한다는 거 외적으로 직접 요리를 해먹으면 의외로 여러 가지 즐거운 점이 많습니다. 내가 해먹을 요리의 식재료를 사기 위해 현지 시장이나 마트를 다니면서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현지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러 가지 식자재와 먹거리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죠. 그런 재미 하이라이트는 바로 내가 고른 물건을 내가 직접 계산하는 건데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가락과 표정으로 말하면서 결국 사고자 하는 물건을 잘 구매했다는 데서 오는 왠지 모를 뿌듯함, 그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마치 현지인이 된 것만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참 사람을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 중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굳이 현지 음식을 요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한 파스타나 볶음밥, 고기나 야채를 사다가 이렇게 소금 넣고 구워 먹는 그런 간단한 스테이크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외국에서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로컬 식당을 찾아라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밥을 먹을 때 주로 그곳에서 유명한 식당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현지 식당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에 의존하고요. 정작 현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블로그에 나오는 현지 식당들 중에는 물론 맛있고 소문처럼 유명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명한 곳이라는 데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식당들도 평범한 로컬 식당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점점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외국인들에게도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그런 식당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격이 비싸지고 최악의 경우엔 음식 맛이 외국인들에 맞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지인들은 외면하는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들만 찾아오는 식당이 됩니다. 관광객들은 당연히 사진을 찍고 사진을 SNS에 올리니 그 유명세는 더더욱 커지겠죠. 현지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는 가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물론 식당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 또한 계속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식당은 보통 가격은 조금 비쌀지언정 그 맛은 변하지 않고 쭉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당을 찾는 것이 경제적인 소비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분위기와 맛은 보장되니 돈 낭비는 안 하니까요. 먼저 식당에 대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가고자 하는 분위기의 식당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어떤 건지 말이죠. 그리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말이죠. 맛에서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 방법은 해피아워를 노려라입니다. 해피아워는 주로 해외 도심 쪽보다는 휴양지 쪽 식당 또는 카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게마다 그 시간대가 다른데 보통 사람이 드문 시간인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이때쯤에 입장을 하면은 음식값을 할인해 준다거나 공짜로 음료를 서비스로 주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 조용한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은 해피타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 방법은 여러 명이서 가라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면 시킬 수 있는 음식이 가짓수도 제한적이고 내가 그 나라에서 반드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1인분이 아닌 여러 명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독일의 학센이나 This is 슈바인 학센, 와, 그 체코의 꼴레뇨 같은 이런 대량 크게 포션이 큰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과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과소비,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외로움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동행을 구해서 여러 명이서 식당을 가면은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켜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서 맛볼 수도 있고, 양이 많은 음식의 경우 주문하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식당을 같이 가게 되면은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여행 중 식비를 아낄 수 있는 노멀 레벨이고요. 다음부터는 작은 예산으로 대륙 또는 세계 일주를 하는 백패커 스피릿을 가진 하드코어 여행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본인이 일반적인 평범한 여행자라면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소식하라입니다. 사람의 위는 그 부피가 먹는 양에 따라 5배까지 팽창하기도 해서 평소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줘야 하고, 이는 곧 식비의 지출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행 중에 약간 부족하다 느낄 정도의 적당량의 음식으로만 몇 끼니 꾸준히 섭취를 해서 위의 크기를 줄여나가면 여러분들이 연비 좋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연비 좋은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방법은 호스텔에 있는 프리푸드입니다. 대부분의 호스텔들이 투숙객들을 위한 그런 공용 주방, 키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방에는 선반이나 냉장고에 프리푸드 음식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습니다. 프리푸드는 말 그대로 공짜 음식이고요. 이는 이제 호스텔에서 제공하는 쌀이나 밀가루, 파스타, 소금, 후추와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나 향신료도 있고, 다른 투숙객들이 요리를 하고 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호스텔에 기증한 식재료도 있어요. 어쨌든 가난한 여행자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부분이죠. 진짜 아주 가끔 운이 좋으면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기증하고 간 식재료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재료들은 한국인들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소한 나머지 먹어볼 시도를 안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참기름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요. 이런 거 얻으면 완전 득템이죠. 그렇다고 얌체처럼 그런 호스텔 프리푸드만 다 털어가는 그런 여행자는 우리 되지 말자고요. 네, 다음 방법은 네이버 카페 나눔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여러 여행 관련 카페들이 많은데요. 보통 대표적으로 동남아의 태사랑, 유럽의 유랑, 남미의 남미사랑 같은 굵직한 카페들이 몇몇 있어요. 이곳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나눔글이라고 있는데요.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같은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나눔을 하는 글을 말합니다. 보통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나오실 때 컵라면, 햇반, 김치 등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행 막바지에 기념품을 샀는데 그런 그 먹거리 때문에 가방에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현지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한국에서 싸들고 온 음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나눔을 주로 하시는데, 가난하고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장기 여행자라면 이런 그 한국 음식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료이기도 하고, 일단 본토에서 날라온 우리나라 말이 써져 있는 그런 한국 음식이잖아요. 여행 중에는 향수병이 세게 오면 진짜 그런
한국어가 적힌 상품만 봐도 진짜 고향 생각 많이 나고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나눔 거래가 성사돼서 나눔 해주신다는 분을 만나면 물론 이렇게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서로 좋겠죠. 감사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코어 여행자들이 여행하면서 식사비를 경제적으로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는 숙소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